한 시민의 제안이 더 많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 토론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의 변화까지 논의하는 민주주의 서울,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동물권 행동의 카라의 전진경 이사님을 모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동물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경 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권 카라의 전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주제는 매우 큰 재건축 재개발에서의 길고양이 보호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매 과정이 항상 언제든지 그 조금의 발전을 위한 희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그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그 자원봉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단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은 모두 그 시민분들의 선진적인 동물 보호에 대한 앞선 의식, 이제 분위기가 좀 무르익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그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기까지 부딪히는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을 해 나가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고양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상을 가지고 계시죠. 혐오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뜨겁게 애정하시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들만의 어떤 주장으로 이게 그쳐서는 안 되고 합리에 기반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 좀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 제도를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길고양이에 대한 우리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호하고 밥을 주고 TNR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 한편 또 긍정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죠.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입니다. 2015년도에 검역본부에서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 실태조사를 할 때는 사육하는, 우리는 돌본다고 표현하죠. 사육하는 동물들의 변화 추이가 있어요. 개를 키우는 가구 수가 우리 전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한 3분의 1 우리 국민의 그 정도로 되고 개를 키우는 가구 수는 소폭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은 거의 정체돼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키우는 가구 수는 60몇 프로가 증가를 했어요. 개를 키우는 가구 수보다 4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사회가 고양이를 이제는 예전에 도둑고양이, 길에서 사는 고양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큰 차원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있어서 길고양이가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가진 시민분들이 그 고양이에 대한 그 이해와 연민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고양이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TNR이나 아니면은 뭐 학대라든가 이런 데 같이 뭐 공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 어려운 뭐 TNR과 밥 주기와 이런 거에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그 김하연 작가님도 오셔 계시지만 관악구 같은 데는 그 이 길고양이의 연간 TNR 쿼터가 처음에 200마리였는데 900마리까지 늘었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구에서도 TNR이 구청 TNR은 믿을 만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식의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에 대한 어떤 학대 사건이나 이런 게 또 일어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전과는 다르게 공분해 주시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 주시죠. 그래서 느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고양이의 복지를 위한 진전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전을 이뤄가는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관청이나 법이 뒤따라서 이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근데 이 지점에서 시민분들이 딱 어려움에 봉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의 길고양이 보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 보호가 왜 어렵냐? 그 부분은 바로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인정해야만 되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태적 특성. 그 부분은 고양이들은 이 거리에 또 도심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그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영역이에요. 터전.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왜 시민들이 그 고양이 TNR을 하고 보살피고 하는 활동으로만 이게 안 되고 제도적 또는 정책적 또는 보다 큰 차원의 건설사나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의 예산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냐 하면 그 터전 자체가 물리적으로 소실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건축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와요. 그거는 고양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죽음의 위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양이를 보호하자고 하고 우리 법적으로 TNR을 해서 제자리에 방사하자고 하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의 고양이는 우리 법적 근거에 따른 TNR을 해서 어디다 방사해야 하나요? 그 아이들은 방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 현행 법상으로 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전혀 그 아이들의 보호 복지를 할 수 없는 공백 지점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그런 그 장치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특단의 추가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단의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제도 마련을 해서 공백을 메꾸려면 그거에 대한 많은 시민분들의 합의와 그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나 조합사들도 이런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어야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한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초기 측정부터 지금까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희생적으로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히면서 그걸 체득해가고 있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 나서는 주체는 이제는 시민분의 힘으로만은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때라는 것.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 고양이의 복지가 훼손되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매몰돼서 죽거나 말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복지 수준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고양이를 반려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하게 시나 정부에도 이런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해결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양이는 어떤 동물이냐면은 그 자기의 영역을 이동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터전을 이용을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영역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조금씩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동을 해갈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들을 자기의 터전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죠? 문제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문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에서 TNR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하는데 취약할 수 있는 새끼를 키우고 있는 어미, 그리고 또 많은 개체들이 태어나서 더 이주하는데 많은 자원을 요하지 않게끔 수를 줄여놓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어떻게 관이 개입을 하고 조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현행 법으로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일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도 그걸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근데 그 법의 근거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현재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군을 파악하고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그냥 너구리, 고양이, 그리고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 이후에도 여기에 다시 너구리나 고양이가 유입해서 원래의 그런 동물상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재건축이 시행될 때 살고 있던 바로 그 고양이, 내가 밥을 주던 바로 그 고양이, 내가 보호해주지 않거나 이주시키지 않으면 매몰돼서 죽을 수 있는 고양이, 터전을 잃을 그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죽고 이후에 다른 영역에서 넘어와서 도로 고양이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만 평가하고 있어요. 매우 집합적이고 매우 몰인정한 그런 평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극복을 하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하나의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그들,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행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답변을 구체적인 어떤 그 제도적 정책적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건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동물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TNR이 명시가 되어 있고 뭐 학대에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시에 고양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완전히 유령처럼 그냥 죽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걸 마련을 하고 그걸 마련을 한 이후에 이해 당사자들이 여럿이 있죠. 자원봉사자, 건설사, 조합, 그 다음에 길고양이 혐오하는 분들, 이후로 고양이 TNR을 해줄 관할 구청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조례 하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고양이 보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어떻게 일을 분담해서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서울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약속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건설사나 조합처럼 재건축 재개발의 당사자 그리고 수익자죠. 수익자에게 의무를 좀 부과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진전을 이뤄주시면 대단히 큰 고양이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님의 발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의 발표입니다. 둔촌양이 포도님을 모시고 도시재생 지역 사례 발표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지역 길고양이 보호 사례 성과와 과제입니다. 둔촌양이 포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이 없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가는 둔촌 고양이 발제를 맡은 둔촌양이 활동가 김포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프린트를 해오지 못해서 핸드폰을 보고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손이 없네요. 저희 둔촌양이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2017년부터 재건축을 앞둔 둔촌 주공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이주를 위해서 모인 자발적인 시민 모임입니다. 현재까지 고양이의 사료, 물 공급, 치료 입양, 인보 등을 시작으로 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정식 구역 명칭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입니다. 사업 구분은 재건축이고요. 그리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규모는 아마 전국 최대일 것입니다. 이 밑에 자료 그림을 잠깐 보였는데요. 개포 3단지의 사이즈의 거의 한 4배 정도 되고 고덕 2단지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활동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생태적 이주 핵심 맥락은 생태주의입니다. 네. 물론 이게 사용한 말이지만 후에는 이제 고양이들이 행복한 이주로 바꿔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날생자의 형태 태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고양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환경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꺼지는데요. 여기요? 네. 네, 생태적 이주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고양이가 살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활동으로 조금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도시 고양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들이 재건축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낯선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적응을 위해서 이제껏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으로 찾아서 옮겨가는 것을 이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저희는 이사가는 둔촌고양이라는 세미나를 5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만의 핵심 대전제를 만들었는데요. 키워드는 동네 고양이랑 고양이 활동가라는 정체성입니다. 동네 고양이라는 말은 이전까지 많은 분들이 도둑 고양이나 길고양이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커뮤니티 캣이라고 지역 고양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 혼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돌보는 것이고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일원으로서 고양이를 받아들이자는 개념입니다. 또한 고양이 활동가라는 의미는 제가 외우질 못했는데 어떤 고양이 돌보는 경력이나 기간이 아니라 오롯이 고양이를 재건축 지역에서 이주를 돕는 활동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 지금 이 활동의 주된 핵심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둔촌양이 활동은 여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그동안 했던 과정과 그다음에 데이터 중심으로 조금 더 발표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기별 활동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위쪽 회색하는 아파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9년 둔촌주공 아파트는 성면 철거와 아파트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은 2017년 6월 달부터 현재까지 꽉 찬 2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17년 준비기, 2018년 활동기, 2019년은 이제 관리기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딱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에는 사전 조사를 조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캔만 분들과 그다음에 기관별 모임, 세미나, 펀딩 모금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고양이들 이주 활동을 근거리, 원거리, 입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관리기는 이주가 완료된 고양이들을 그 지역에 가서 다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준비했던 사전조사에서 준비했던 이제 개체수 조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이 모임을 시작을 했을 때 이 단지 내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캣맘 분들께서 이 단지에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고양이들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조사 방법은 이제 조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추후에는 캣맘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제 자기 고양이가 어디에 있고 몇 마리가 있는지 파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마리수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파악할 때 기본 조사, 이름이나 추정 나이, 성별도 같이 파악을 했으며 중성화 유무, 그다음에 친화도, 그다음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돌보는 캣맘, 그리고 이 고양이가 육안상으로 혹시 이제 아픈 고양이인지까지도 파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것을 좀 책으로 만들어 냈는데요. 그래서 옆에 이제 페이지에 3마리씩의 고양이를 이제 배치를 하면서 이 고양이마다 지정 번호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ABC에서 EA, EB, EB, EC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양이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런 지정 번호가 사실 좀 유의미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의 고양이들을 이런 식으로 지도로 만들어서 몇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2018년 3월까지 이제 저희가 파악한 고양이가 한 250마리 정도 됐고요. 추후에 이제 교통사고나 다른 자연적인 이제 죽음으로 떠난 고양이들과 새로 태어나거나 유입된 고양이들을 다 합쳐도 한 지금 250마리,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이주된 고양이도 있고 해서 250마리 정도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됩니다. 이 활동이 사실 유의미했던 점은 단지 내 이제 정확한 마리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오차 범위를 축소하면서 정확한 수의 파악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매달 소비되는 사료량이 사실 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비용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체의 특성에 따른 이주 방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완료 후에 그 이주된 지역에 있는 고양이와 저희 이제 같이 유입된 고양이를 구분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도 용이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밥자리 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방법이 필요했던 목적은 저희가 근거리 위주로 고양이를 밥자리로 해서 밖으로 빼내는 방식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밥자리를 통폐합하는데 조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밥자리를 통폐합하기 전에 만들어진 그 위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마지막 파악했을 때가 55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250마리 중 250마리에 55개의 밥자리라서 한 개당 한 4.5마리가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바로 옆에서 밥을 주고 계셨어요. 캣맘 두 분께서. 근데 한 분은 7시에 오시고 한 분은 9시에 나오셔가지고 똑같은 고양이를 계속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로 모르셨던 거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1단지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제 왼쪽은 통폐합 전이고 오른쪽은 통폐합 후예요. 그래서 1단지에 있는 남은 고양이들의 마리수의 만큼 총 7개의 밥자리로 정리를 하였고 추후에는 5개, 나중에는 3개까지 해서 펜스 끝으로 밀었습니다. 이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 이제 크게 3가지 모델로 고양이 이주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밥자리 이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무리 군집별로 지금 현재 있는 비슷한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좀 인위적인 방법이죠. 인위적인 방법을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체수 파악을 할 때 고양이의 친화도에 따라서 이제 가장 친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과 친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체를 파악할 때 이 둔촌 아파트의 특징이 이제
캔맘 분들께서 많이 TNR을 해 주셔서 조금 노령 묘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양이들과 아픈 고양이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치료 고양이들을 따로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치료 고양이 사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관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고양이들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과 연계하여서 의료적인 부분은 좀 의탁하여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4종의 의료 처치를 했고요. 그리고 41마리의 치료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내염 전발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감당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 복막염과 이제 내수막염 고양이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이제 비용 정산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3년째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8년도에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펀딩을 받은 것만 해서 이제 조금 퍼센트를 좀 내봤고요. 세금과 굿즈 제작을 다 제외하고 한 1,900만 원 정도 이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은 이제 2018년도에 다 소진을 했고요. 총 결산은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한 350만 원 정도 떠안고 2,7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의료비예요. 한 60% 정도가 의료비로 나갔고요. 그 외에 이제 통덧이나 기본적인 장비 구미로 19%, 그다음에 근거리 이주를 위해서 17%, 그다음 입양 인보를 위해서 3%, 그다음 기타 지출이 2%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뭐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쉼터 운영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3가지 모델로 생각한 것을 이제 활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비율이 나왔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외 협의 네트워크가 사실 이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서울시 활동가 동물단체, 조합 시공사가 조금 원활하게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둔촌동이 강동구에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청장님을 포함해가지고 한 3회 정도 공식적인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추경 예산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TNR 겨울집 제작, 공식 급식소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유기동물 발생이나 이제 학대, 그다음에 로드킬 관련해서 이제 현수막 같은 것을 이제 적시적소에 이제 달아주셨고요. 그 외 현재는 조합 시공사 쪽에 공문 발송을 좀 도와주시고 계시고 이제 단지 내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구조 및 관내에 있는 이제 센터로 이관해 주시고 또 입양도 도와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거리 이제 이주를 할 때 장소를 한 군데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이제 조례제정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된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펜스 사이에 이제 세이프 박스를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조합 시공사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저희 활동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출입 통제 최종일까지 출입 허가를 해주셨고요. 그게 2008년 8월 달이고 그때까지 저희가 출입을 하면서 고양이들을 펜스까지 모는 활동을 했고요. 또한 그 이후에 공문에 의한 출입 허가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펜스의 생태 통로도 뚫어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동물단체에서는 저희 TNR을 위해서 통덧을 지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카라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의 지원을 일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에 계신 이제 전진경 이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도 제공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카라와 동자련에서는 아파트 내부도 한번 와서 방문해 주셨고요. 고양이가 이제 나가서 이동할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이제 캣맘 갈등도 한번 중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둔촌냥이가 뭘 잘했다,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과정이 그냥 개인이 일상이 사라질 정도로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조금 밝히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한 그거를 조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사람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우리는 활동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둔촌동 안에서 아마 이제 잘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저희가 좀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일반 다른 캔맘 분들이 보시기에는 강압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가야 되는지. 더군다나 저희가 그냥 돌멩이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로 옮기다 보니까 그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그 가이드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 네트워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희가 사실 이게 그냥 소규모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합과 시공사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데 사실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계속 뭐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딜레이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프로세스를 공유받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예상은 하기는 했지만 그 출입 통제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딜레이가 됐어요. 이제 둔촌 같은 경우는 성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화가 됐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상당히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양이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얘네들이 아직도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나 소규모 어떤 단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이주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를 잠깐 적었지만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행정적인 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합 등이 협조할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합에서는 고양이 역시 지역 생태계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단체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별 이주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단지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 가이드를 제시 기준을 조금 마련하고 또한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플랫폼 역할을 조금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고양이 중심으로 이 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굉장히 재건축 재개발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슈들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존권과 거주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건축 입장에서 고양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또 그 생각이 계속 가다 보니까 과연 개발이 무엇인가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개발이 없었다면 저희는 사실 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는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외에 이 활동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개발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인 게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활동하기 전에 개포나 고덕동에서 한두 분이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셨을 때가 있었고 2년 후 저희가 이제 조그만 모임을 조직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이제 대구, 수원, 부산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모임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길고양이들을 구조하려는 모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도심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고양이로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동네 고양이의 생태적 이주 관련 법안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둔촌양이 포도님의 두 번째 주제 발표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행사 열린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에 고양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의 역할, 그리고 또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가다 보면 길고양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른바 캣맘이라고 하는 것처럼 밥을 주거나 직접적인 행동들을 아직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양이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었고 또 저와 저의 딸이 그
고양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캣맘들에게 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행동이라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패널 토론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5분은 제가 차근차근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열린 토론회는요, 정말 깨끗하고 폐기물 없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소품 하나, 앞쪽에 배너 하나,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셨던 현수막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폐기물도 남기지 않는 아주 깨끗한 행사로, 시민의 행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소지품 혹은 드셨던 식음료들 깨끗하게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널 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천명선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황진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길고양이 사회 문제를 사진에 담고 계시는 김하연 사진작가님도 함께 하십니다.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김문선 동물정책팀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천명선 교수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저희가 앉고 시작을 할까요? 예,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천명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인간동물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의학 안에서도 인문사회학적인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라는 존재하고 사람과 길고양이의 관계가 어떤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 길고양이가 야생고양이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길고양이의 종은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이제 가축화가 되어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길고양이들 전부 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걔들이 지금 현재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래 고양이하고 인간의 관계는 아까 이제 저희 활동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느슨한 관계로 커뮤니티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는 존재는 소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굉장히 드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최근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오늘 모신 패널들은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의도하신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도시라는 공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측면에서도 또 토론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미 뭐 저쪽 집 그 끝에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패널 토론은 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토론자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처음 소개를 받으셨던 황진태 연구원부터 해서 5분 동안 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 있는 황진태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지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섭외받은 거는 갑작스럽게 섭외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섭외했던 이 주최 측에서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마주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주침이 분명히 우연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연적 필연성이 있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래봐도 38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하려는 거 아닌데 내년 초 1월에는 서울에 대한 에세이도 나옵니다. 좋은 출판사에서요. 그만큼 서울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 제하고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는 도시 연구자로서 한국의 강남따락이라는 화두를 던져가지고 한국에서 아파트 정치가 어떻게 교육이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비난하면서도 어차피 또 강남이 다 살고 싶어하는 그 모순적인 핵심이 그게 결국에는 오늘 저희 토론할 때 보면은 이제 찬반에서 반대의 의견 중에서 사유재산권 건들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사유재산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한국의 도시를 분석하는 게 저의 이제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건 인간 세상에서의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하고의 관계를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이 골목길에 도둑고양이죠. 길고양이가 아니라 도둑고양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비비탄 총 많이 갖고 놀아다녔거든요. 야간이 되면은 비비탄 총으로 차 아래에 있는 고양이들을 쐈습니다. 그랬던 저나, 또 한편으로는 저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보면은 아마 해변의 카프카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골목에서 어떤 여러 고양이들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건 뭐 동아시아적 현상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혐오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이제 다른 해외에서 쓰는 말로는 기한 이웃, 어째 기한 이웃으로 볼 수 있을까 할 때, 그건 사실은 인간과 동물 간의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이제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을까 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1994년인가 김영삼 정권 때 이제 OECD 저희가 가입한다고,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 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IMF 위기 맞았지만, 어쨌든 그때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면은 제가 이쪽의 연구를 좀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라 해서, 인간하고 어떻게 인간 위에 비인간하고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서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 폴리스, 주 동물원이죠. 그냥 동물원이고, 폴리스는 그리스 시대 때 인간들이 이제 모였던 곳이고, 이 주와 폴리스가 결합된 이 주 폴리스한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만 리스폰서빌리티, 책임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어가 리스폰스어빌리티,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비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감을 하느냐 할 때는 단순히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 해외에서는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연결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More than human city, 인간 너머의 도시. 그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만간 전 기생충에 대한 얘기는 영화 기생충이 아니라 리슈만 편모충이라는 기생충하고도 이제 어떻게 도시하고의 관계에서 연구 논문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비비탄총을 쏘고, 그 다음에는 이 비인간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아파트 정치 같은 공부했던 연구하자가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을까? 하나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비인간들일 수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양한 이제 뭐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비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인간 세상에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이걸 학술적으로 분석하려면 이 친구들을 분석 단위로 넣어야겠다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공존하지 않고, 사실 고양이만 하더라도 다 저희가 클린징을 한다면 도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클린징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TNR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같이 공존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함의 같은 거를 학자로서 제공할 수 있을까? 도시 연구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을 만든 것도 물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일 거고요. 사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조례로 만들자는 건데, 조례가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과연 중앙정부에서 하는 법 자체를 바꾸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도 통과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도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기민하게 현재 변화하는 사태에서 적절한 정책을,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을 바꾸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땜빵 정도 수준에서는 조례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한 1분 남았나요? 1분 정도 남았다 생각하고서 이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는 황고누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2년 전에 법인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법인격을 부여받았다는 거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권리하고 의무를, 이 하천인 황고누이라는 강이, 하천이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었던 건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한강이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이제 법정에도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인더스강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까지도 통과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안 됐지만, 거기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하더라도 단순히 비인간을 인식한다는 거는
부가적인 거나 아니면 잉여적으로 좀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인간 세상의 구성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인간 자체가 서로 구성이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 이런 부분들인 게 학자로서도 공감이 있고 오늘 와주신 분도 그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론장이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연구자로서 한국의 강남화, 강남 따라하기 같은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사유재산권입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좀 더 천박한 용어를 하자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쩌면 지금 사회 자체가 보는 가치관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 경제적 가치 하나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아픔이요, 고양이가 로드킬 되거나 아니 다른 비인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그런 것에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 한다면은 그 부동산이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제가 생각에 부동산에서 더 매력적이게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쩌면 일종의 전략적인 연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약간의 불편한 거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태 연구원께서는 지금 이제 지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동물 지리학 최근에 이제 분야에서 뜨고 있는 분야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신 그 연구를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맡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 해주셨고요. 그 도시 안에서 동물들이 가지게 되는 시티즌십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계속 연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이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던 가장 강력한 그 미디어 툴이 아무래도 사진인 것 같아요. 동영상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활동하시는 우리 김하연 활동가께서 사진을 찍으시면서 겪으셨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에서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사진을 15년째 찍고 있는 김하연입니다. 옆에 계시는 황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섭외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을 보고서 조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그거에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사진 찍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고양이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철두철미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게 맞고요. 동물 사진 찍을 때는 그 삶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는 불문율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양이가 쓰레기를 먹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길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인 길에 대해서 쥐에 대한 천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배를 곪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15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아이들 밥을 주고 왔는데요. 한 밥을 주고 사진 찍기 시작한 지 한 6, 7년 되는 동안에 굉장히 제가 멘탈이 무너지는 일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밥을 주고 열심히 싸우고 밥자리를 지켜내고 아이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사람들하고의 싸움은 이겼어요. 밥자리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2, 3년이면 제가 밥을 줬을 때 최소한 6, 7년, 8년은 살아줘야 되잖아요. 안 되더란 말입니다.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계속 새로운 아이들은 태어나고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골목에서 되게 좁은 골목이지만 그 골목에서는 이겼고 그들에 대한 밥자리만 지켰을 뿐이지 그 고양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하루만. 어떻게 보면 그 10분이나 15분의 시간만 그 아이들을 책임졌던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밥만 줘서는 안 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관악구청에 민원을 집어넣어서 열심히 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혼자 민원을 집어넣으면 저는 악성 민원자가 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를 통해서 단체로서 그거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거는 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서 정의원으로서 활동을 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 5년의 성과는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 사진과 함께 강연을 다닙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즉 지자체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지금 서울민주주의에서 하고 있는 이 모임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게 3월 18일 날 서울 동물 공전도시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서 시민건강부 국장님의 인터뷰 첫 마디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저는 지금도 그게 좀 짜릿했는데, 인권과 동물권은 다르지 않다. 앞으로 이거에 준합되게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모이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둘러보니까 고양이를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패널 할 때 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정책적인 걸 얘기를 하실 거니까 저보다는 그 옆에 분들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도 캣맘 활동을 해보신 분들, 고양이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길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사실 길고양이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거나 경험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가지고 적절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사례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도시에서 인간과 인간의 동물을 포함한 식물들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약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극단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생활의 공간을 바꿔 나간다거나 공동체와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도시재생, 특히 노후주거지에서 하는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례를 2가지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전화를 받고 딱 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여수에서 이제 그 노후주거지 재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빈집이 엄청 많아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빈집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무섭기도 한데, 사실 밤이 되면은 빈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는 동물들이 떼거지로 막 다니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은 그 빈집 주변이 고양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이 고양이들이 밤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 없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2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공유주택, 사회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운영하고 싶어서 오래된 집을 고쳐가지고 쉐어하우스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천정 안에 고양이들이 쥐처럼 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고양이들이 또 천정 안을 옛날에 쥐가 뛰어다니듯이 막 뛰어다니는. 근데 이제 입주자들이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약을 먹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119에 신고했는데 못 잡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알게 된 게, 그 동네 설비 가게 아저씨가
그 오래된 주거단지 쪽에는 동네 설비가게 아저씨 주 업무가 천장 속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를 잡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고양이에 대한 감정이 주민들 사이에 사실 좋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 재생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한두 가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재생 지역 안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주민들이 뭔가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생 지역 안에서는 그 고양이를 생각하는, 또는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는, 뭔가 이제 그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동네 안에서 그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의제를 던지고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싶어하는 다른 폭력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차츰차츰 설득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런 길이 사실 좀 열려 있다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그러면 재생 지역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생활 인프라라는 거는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장소도 생활 인프라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우리 동네에 어떤 장소든지를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동네마다 고양이든지 강아지든지 또는 다른 뭐 도마뱀이든지 이런 것들이 공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겠다, 예산을 들여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들 굉장히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그게 아마도 지금이 무슨 저희가 뭐 고백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동물들을 함부로 대했던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저도 사실은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었던 옛날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책으로 넘기기 전에 이제 세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생기셨을 텐데요. 또 같이 얘기해 보고 싶으신 것들 머릿속으로 얼른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격려해드리고 이제 힘을 실어드려야 될 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자원이, 공공의 소스가, 저희가 낸 세금이 과연 동물들에게 쓰여져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가치라든가 아니면 인간-동물 관계라든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학문계에서는 이미 더 이상은 인간만이 그러니까 그 학문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연구해 왔던 사회의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시 이제 우리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공공 자원을 어떻게 더 많이 실어들여서, 어떻게 더 힘을 실어들여서 저분들을 도와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분들입니다. 예, 동물보호과에 저희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 김은선 팀장님, 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벌써 6년째 맡고 있는 김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이게 들어올 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적지대에 뛰어드는 군인의 심정으로 그냥 왔는데, 아까 좌장께서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주제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한 지가 좀 됐습니다. 사실 계기는 3년 전쯤부터 그 개포단지에 지금 저기 계시는 전진경 기자님과 같이 개포단지 이주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때부터 고민 좀 시작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길고양이에 대한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은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에서 그냥 자연 생태로 살아가는 자연물이고, 그리고 그 지원은 뭐 당연히 없는 거고. 근데 동물보호 정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길고양이 걸려 그러면 아마 구청에서 담당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먼저 뜨거워라 하지, 머리 아파,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겁니다. 처음엔 그게 와서 굉장히 의아스러웠었는데, 저희 전화 받는 민원의 상당수가 캣맘들이 가는 어떤 항의성 민원이었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주변에 많이 이제 가까운 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이 좀 없었다는 거. 또 그 열정은 사실은 여러분 측은지심에서 발로된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돼가지고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주변에 뭐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어떤 캣맘들 이런 분들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자기 희생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일일이 사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싶었고, 또 저희가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사전에 일어날 것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좀 앞서가지고 몇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좀 다 말씀드리기 좀 뭐할 것 같긴 하고요. 길고양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아까 3년 전에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기 서울 시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640한 2개 곳소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는데 대소 단위를 다 포함해가지고 지난번까지 몇 천 개가 있었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계속 지난 몇 천 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고민하고 어떤 법이 또 손대든가 고민했더니 저희가 고민했던 어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뭐 제가 좀 더 세부적이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행 단계부터, 기본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료될 때까지 굵게 표시하면 9개 정도의 단극이 시행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지금 30년 전에 조합 설립해가지고 아직도 못하는 데도 있고, 짧게는 뭐 몇 년, 3, 4년 만에 다 정리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중간에 관리 처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철거를 하는 기간, 그때부터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까지 평균 44개월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안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그 고양이로 대변 동물 보호, 이 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긴 되는데 이 나름대로 그 44개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고양이들 대부분 그 개포사에서도 보고, 강도 이번에 저기 포도시가 계시는 강동 사례도 보고 지켜보는데 정확한 면열도 없고 굉장히 또 의외의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제작하기는 아직도 굉장히 자료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있는 캣맘들의 열정이 다른 지역이 됩니다. 행정 이주나 이런 걸 수행할 때 본인들이 그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열정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돼가지고 어떤 것들을 고양이를 진짜 보호해야 될 고양이를 팽개치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죠. 뭐 그런 것 서로 뭐 그런 집단 재개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다 거기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깊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저희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단계, 크게 나눠서 9단계를 진행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는 이제 요청하는 게, 제가 심고 싶었던 것은 제도적인 어떤 절차로서 그 식물도 이주 정책을 수립하는데 동물 이주 정책을 수립해라,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는 굉장히 제약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적이면 그 관련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거는 그 안에는 좀 뭐 구성원들의 이권이 엄청나게 관련된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보통 시행하는데 큰 단지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하루 사업이 연기되면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하루에 몇 억씩의 이자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합을 시행사나 그 시행하는 조합이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빨리 시행하려고 그러죠. 단 하루를 빨리 땡기려도 그게 나중에 그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급하고 거기에 동물 이주 정책을 하나 얹혀가지고 한다. 이건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물론 알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알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해봤더니 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소송을 가서 다 패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법 개정은 국회에서 지금 다른 부분부터 하도록 하고 오래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럼 조례를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도시환경복이 정비 조례를 바꾸려고 계속 협의를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그 부분도 다른 상대방이 있잖아요. 아까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이제 나중에 최종 결론이냐면 동물 보호 조례를 바꾸자. 동물 조례 보호에 이런 재개발 증언주를 하면서 뭐 이런 이주에 지자체장이 협의를 거기 노력해야 된다. 뭐 노력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좀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될 뻔했는데 여기 혹시 서초에 계신 그 킴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건이 발의된 서초 지역에 어느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시의원이.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한번 나서가지고 해보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서류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마 다음번 여름 한 8월 달쯤에 시의회에서 이게 조례안이 발의돼가지고 개정될 거라고 무리 없이 개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폭적인 지지나 혹은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물 이주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정도로 강행 규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서 그전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데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지원을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근거 정도로 마련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 더 넣는다면 사업 시행 단계에서 꼭 동물 관련 부서나 이런 쪽에다가 통보를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 진행 단계를 통보해 주는 거. 그럼 우리가 이주 계획을 자체적으로 좀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그런 부분 정도로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요. 발을 그렇게 디뎌놓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발전이 이제 법령을 좀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머릿속으로 하시는 질문들 생각하시는 동안 이제 그동안 제가 패널 분들께 5분밖에 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요. 잠깐 더 길게 말씀하시거나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교환하시거나 이제 요 단상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패널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되게 재밌는 왜 천장에 고양이들이 산다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다다다 뛰는 거를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한 살쯤 되면 뜁니다. 그죠?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귀엽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뭔가 위에서 다다다다 뛰는 소리가 나면 되게 무서우시겠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만큼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또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다 못하신 말씀들 좀 차차 해주십시오. 어떤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고양이 다다다부터 한번 시작을 하실까요? 아마 아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제 어떤 새로운 공동체들, 이제 재개발 재생 지역에서 공동체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동물을 주제로 해서 동물과 함께 사는 어떤 것들을 주제로 삼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환경 보호와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긴 합니다. 도시 안에 우리가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공원을 막 많이 만드는데 동물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지금 이런 활동들이 막 생기고 있는 참이니 동물과 관련된 도시 안에 적절한 장소를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특히 도시재생 지역에
지역에서 예산이 있으니 그리고 그거를 생활 인프라하고 연관 짓자. 그러면 과연 고양이들은 뭐 먹고 어디에 살 거냐에 대한 거를 마을의 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 말고도, 인간 말고도 다른 존재들이 있고 소중하다, 뭐 같이 살자,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고양이 누구의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이 문제는 결국에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눈 떠보니 고양이였고 태어난 곳이 길이었을 뿐 진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길고양이들이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동물에 대한, 고양이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씩 결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만들 때 마음 자세가 내가 가진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모임의 목적에 맞는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 동물보호 정책을 만들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고양이를 위해서 나서 주신다면 먼저 내 마음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고양이 보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방어적이 돼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아마도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이 토론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에서 97%는 길고양이 재개발 지역 지역의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찬성을 해주셨으나 3%에 굉장히 불편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또 저희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97%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3%까지 값친 100%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황기태 박사님한테 그러면 미래의 도시에서 이런 고양이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게 어떤 가치를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좀 약간 어렵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이시니까요. 네.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신데요. 미래는 주토피아 있지 않습니까? 전 주토피아 보면 좋은 게 나무늘보가 운전면허증 그거 등록 확인해 주잖아요. 그 세상이 주토피아, 그게 로맨틱한 그런 세상일까? 아니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연구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동물농장의 마지막 부분의 문단을 보면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보면은 사람하고 그다음 돼지하고의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건 굉장히 또 디스토피아적인데, 그거는 결국 인간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비인간을 통해서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사실 디스토피아적인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미리 그 주토피아 같은 유토피아일지 아니면은 동물농장 같은 디스토피아를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던 휴먼 시티라는 개념을 아까 이야기했을 때는 이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션스, 상호 인내심. 인간하고 비인간 간에 서로 처음에 너무 몰라서, 아직도 아까 전에도 포도님이 말씀했지만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또 마음 모르는 거, 인간도 얼마나 의문스러운데요. 저희 엄마 아빠 서로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시가 오늘 사실 서울시에서 강조해서 이렇게 이니셔티브 발의돼서 하기도 하지만 10년 전에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국토연구원장하고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때 도시와 권리라는 거. 근데 그때는 10년 전에 인간 중심적으로 봤는데, 왜냐하면은 두꺼비 하우징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인간관계 안에서도 너무 많은 뭐 세입자들, 젠트리피케이션에 쫓겨나는 사람 너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 제가 어저께 밤에 뭐 하나 이 5분이 주어지면은 한번 사람들이 팍 좀 때릴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학자니까 또 그런 게 개념을 욕심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비인간을 위한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걸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당당히 동물이 이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라면은 인간도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계 안에 내부에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비인간을 통해서 성찰하게 되고 좀 더 나은 제도로 바꾸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는 인간이 살기도 좋은 도시다라는 건 저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김문선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예, 주로 오늘은 많이 들으시고 싶다 하셔서 예, 특별한 얘기는 안 드리고 있지만 예,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저요. 네. 저 할 얘기 별로 예, 많이 들으시는 걸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캣맘들이실 테니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캣맘들한테 따로 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동물보호제 이쪽으로 좀 정책을 총괄하는 쪽에서 보다 보면은 각 구청의 직원들의 굉장히 애로사항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캣맘으로 활동하다 보면 지원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TNR 같은 좀 해라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뭐 기다리라고 여러 가지 조건들 하겠죠.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 뭐 전화를 하면 성의 없게 하는 것 같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바쁘고 하죠. 핑계하겠죠. 그리고 항의 화도는 아시겠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없으면은 동물 정책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몇 개월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동물 정책이 왜 필요하고 왜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도 조금 알고서 이제 재미를 붙을 쯤 되면은 막 엄청난 민원에서 떠져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또 답답하거든요. 이게 구청의 동물보호 담당자 평균 근무 기간이 6개월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6개월 주기로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시고 뭐하더라도 차근차근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왜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동물 보호 정책을 담당을 이해를 하는 그 친구부터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그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 가봐 이렇게 쫓아버리면은 얘기가 그냥 가겠습니까? 정말 이건 동물 보호 담당은 할 얘기 아니야. 그래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담당자도 처음부터 선입견이 이건 진짜 할 때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지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얘기만 드리지만 동물보호 담당 그 구청의 동물보호 담당하고 좀 답답하고 더디더라도 좀 이해하고 설득시켜가지고 좀 같은 편이 돼서 가시라. 그래야지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이 다 같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박수를 좀 격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물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동물 보호를 둘러싸고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고양이는 별로 상관이 없이 동물은 별로 상관이 없이 사람들끼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의 문제인가 동물의 문제인가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양이가 뭐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요. 한 10마리 정도 고양이 밥들을 계속 몇 년간 좋았지만 그 중에서 손을 이렇게 쓰다듬게 허락해주는 고양이도 사실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계속 밥을 주거나 뭔가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쌓이게 되는 스트레스,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캣맘들을 만나서 마음을 좀 달래드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갈등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걸 어떻게 지치지 않고 가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축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아주 작은 조직이에요. 그 정부 조직에서는 아주 작은 조직인 지자체에서는 진짜 정말로 흔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저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 더 건네드리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요. 패널 토론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요 자리 정리된 이후에 사회자님이 또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서 팀장님께 한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말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의무나 법적인 의무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조합 쪽에서는 하루라도 연기되면 비용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도시정비법이랑 국토교통부의 그 도시정비법이랑 환경부의 환경영향법 그리고 이제 동물보호조례 이런 조례랑 법령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볼 적에 동물보호법 8조에 보면은 지금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고요.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목을 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산채로 생매장되거나 매몰되는 것도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동물법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걸 좀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 온천구랑 동래구에서는 시민단체랑 지자체랑 협동을 해가지고 길고양이 구조단을 만들어서 지금 구조해가지고 지금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또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하셔가지고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이라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구청이라든가 지자체랑 같이 해가지고 구조단을 좀 형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애들을 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길고양이는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길고양이는 전쟁터에 있는 애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한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1차적인 책임은 저는 그 지자체랑 시공회사가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시민단체나 캔맘이나 활동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도 작년에 그 강서구의 신정동의 그 재개발 길고양이 이소에 좀 참여를 해봤는데 개인분마다 전부 구조라든가 이주 방법 다 달라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가림막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어렵게 구조했어요. 구조했는데 거기 한 분 캔맘이 나는 얘를 딴 데다가 안전한 곳에 보내는 거 싫다. 나 매일매일 보면서 밥 주고 싶다. 왜 나의 그런 욕구를 무시하냐 해가지고 그냥 300m 안에다 또다시 방사를 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욕구 만족일 뿐이지 그 안으로 다시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얘네들을 구조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처 이제 공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이렇게 좀 서울시에다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협조를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을 고청해드립니까? 답변을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하던가 비슷한 의견들을 좀 모아서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플로어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굉장한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네. 예, 안경 쓰신 여자분 얘기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람들이 고양이 없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질 때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고양이들이 외부로 뭐 캣맘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로 갔던 고양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데요. 사실 그 앞에 우리 전진경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에 특정 고양이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개발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되어서 외부로 빠져나갔던 고양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 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에 외부에서 살다가 다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의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외부로 건축 기간 동안에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 고양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우리 김문선 팀장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바꾸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동물보호법 조례에 그 복귀할 수 있는 고양이의 서식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예, 더 이상은 조금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돼서 일단 너무 질문이 길어지니까 두 질문에 대해서 김우선 팀장님이 잠깐 대답을 하시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답변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 서식지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뭐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조합 측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얼핏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법률상의 근거 없이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법을 개정이 된다는 거고 도시정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아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지금 서울시가 동물보호에서 첫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힘을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강한 조항을 집어넣고 개정을 하고 그걸 또 힘을 더 모아가지고 도시정비법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같은 경우 이주 정책 하는데 이주 정책은 여러 가지 지금 설화설이 많습니다. 카라 전지경 이사님과도 굉장히 같은 고민을 나누기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주를 하는 건지 거기 하는 게 좋을지 혹은 강동에서 처음에 썼던 특정한 지역에 모아놓고 수용소를 만드는 게 그건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그 근처로 혹은 어떤 공간 같은 데로 얘들 좀 모여서 살게 한 다음에 다시 새로 이제 건물이 완성돼 가지고 사람들이 입주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쓸려갈 수 있도록 같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책이 제대로 된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예. 가급적이면은 한 분이 하나의 질문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면과제인데요. 저희 이문 제1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이제 지금 철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구역 외부에 존치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애들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이동을 시키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팀장님께서는 공가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공가라는 공간. 그러면 저는 그거를 지금 존치지구, 그러니까 제외되는 그 지역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살다가 한 3, 4년 뒤에 그 아파트가 좀 되면은요 자연이 흡수되는 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좋은 방법으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혹자는 이거를 일부를 떠서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는 것을 또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네. 그 경험이 있으셨던 두 네네. 분 우리 그 발제자들한테 조금 더 얘기를 들을게요. 그거에 대한 조금 경험 있는 분께서 근본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양이가 좋겠습니다.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원래 그 영역 자체가 소실되는 상황에서 주변으로 비켜나 있다가 돌아오는 구조가 제일 좋습니다. 주변으로 비켜나 있다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데, 고양이들 중에는 죽어라 하고 그 영역을 못 떠나는 녀석들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나이가 많거나 아픈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할 수 없이 호도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주 방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호스피스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역량이 있고 그 영역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는 단서에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따라올 수 있는 고양이들은 주변으로 비켰다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야죠. 사람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지역은 정말 주변에 전혀 공간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게 잠실 5단지 같은 그런 경우인데, 완전히 사면이 다 도로로 쌓여 있는 곳, 갈 곳이 없어요. 아무 곳으로도. 거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이런 곳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런 데는 아주 강하게 TNR이 들어가서 최소 개체수를 줄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주 방사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라서 모든 지역별로
대처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른 대처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이제 시에서 마련하는 거고 그 전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은 건설사나 또는 그 지역 봉사자 그리고 관청, 구청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만 640곳이 넘어요. 25개구로 나눠보면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 곳이 25곳이 넘어요. 그럼 하나의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대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역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처음에 단서를 잡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표준을 만드는 것, 그 표준을 자꾸 이렇게 변주하면서 매 상황에 적합한 사례들을 만들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고양이들이 매몰돼 죽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이후로는 그걸 대폭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지 다 이게 한순간에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지금 시발점에서 노력을 해주고 지금 고생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거기에 이제 관해서 어떻게 한 자락 이거를 도와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저는 오늘 되게 많은 희망과 감명을 받은 게 지금 두꺼비 하우징이랑 그 박사님이랑 또 김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고양이 보호하는 이 부분에만 매몰해 갖고는 해결책이 안 나오는 대형 이슈예요. 그러니까 도시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리고 이후로 이 도시에서 고양이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틀을 깨는 조금 고차원적인 더 높은 층위의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학자도 붙고 작가도 붙고 또 이런 뭐 그 도시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 집을 그렇게 다 깨부수는 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당을 예쁘게 만들고 거기서 길고양이 밥을 주고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왜 전부 다 때려 부숴서 이렇게 만드나? 이제 그런 고민부터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게 큰 차원에서 다 관련이 되신 분이고 우리가 작은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좀 큰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고양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시 지리학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아까 뭐 잠깐 그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지금 푸도님이 하셨던 활동 같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활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이 돼서요. 다른 분들이 비슷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이 잘 돼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포도님 쪽에서 하셨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들이 좀 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더 받아볼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차장님께서 네, 발언 기회를 드릴 겁니다. 예, 저쪽 끝에 서 계시는 선생님. 예.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오는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예정지가 주시겠습니까? 들리질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현재 천안 지역에 그 곧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철거 예정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현재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이제 각 건설사마다 이제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철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제가 둘러보고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거기도 인근에 고양이를 이주시키거나 이렇게 옮겨갈 때 곳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 건설사가 몇 군데가 이제 정해져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고양이들 좀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뭐 작은 숲 같은 걸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뭐 도시정비법이나 동물보호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게 없는 상태고 천안시만 해도 2년 동안에 그 복지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과도한 민원 때문에 도망가신 경우인데 그 새로 오신 분도 관련 전공자나 이렇게 지식이 없으셔서 현재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되게 좀 못 따라오세요. 그리고 되게 그 전임자 그 사업 현황 파악이 힘드시고 되게 막 무서워하시고 민원 좀 안 넣었으면 하고 바라시고 계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천안도 뭐 동물보호 조례라든가 막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방법이 봐도 제가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도 만나고 담당자 통해서 의견 전달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 뭐 보호법이나 도시정비법이 이렇게 개정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저희는 좀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천안시 공무원들을 서울시로 한번 방문을 보내드릴까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 영상을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예. 예. 그렇게 하시면서 좀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마지막으로 한 질문 정도 더 받아볼까 합니다. 예, 선생님, 저 체크 난방 입으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그 아까 그 포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캣맘들 아까 그 문제점 첫 번째 1번이 캣맘들 간의 인식 공유 미비로 해가지고 뭐 어쨌다 뭐 그런 게 1번으로 들어가요.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사실 캣맘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공무원이에요. 첫 번째가 공무원이고 두 번째가 수의사예요. 세 번째가 이웃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길고양이하고 공존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요건 아까 저기 그 김문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청의 공무원들 살아계 주시라고 했던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캣맘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프로님. 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같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그냥 저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끄집어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재건축, 재개발, 길고양이 활동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길고양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요. 오늘 같이 와 계신 옆에 분들 인사 좀 하시고요. 명함도 좀 교환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좀 훈훈한 자리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이원벽 대표님이 답변을 기다리다 하품하고 계셔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기 이원벽 대표님이 그 강력한 공문을 좀 시행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 터투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고의적으로 길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죽게 하면은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은 고발 조치 당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좀 시행인데 금년에도 몇 번 다시 하도록 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캣맘 간의 소통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캣맘 활동은 이제 대부분 몇 분들이 모여서 하지만 소수인원이 모여서 하거나 혹은 개인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캣맘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의사소통하는 어떤 채널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그 혼자만의 생각이 꼭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뭐 생선 머리를 걸고 푹 삶아가지고 쫙 뿌려주고 다니면서 그걸 막 비난하면 이게 내가 고양이를 뭐 돌보는 방법인데 왜 그걸 비난하느냐, 그것조차 비난하느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민원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분 할머니처럼 우리 혼자 아집에 빠져 있다 보면 다른 문제를 내가 모르는 문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린 것은 캣맘끼리라도 좀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7분의 패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진행한 재개발, 재건축 시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말에 이미 5,000명이 넘은 5,193분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토론 내용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접속하셔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접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 공존 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주의 서울 열린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